같이 있을 때는 귀여운 반려견이다가 잠깐 혼자 두면 돌변하는 강아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집이 떠나가라 목청껏 지저대는 것은 물론 벽지를 뜯고 소파나 휴지를 막 물어뜯으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 대체 뭘까요? 혹시 자기 혼자 두고 말없이 집을 나가버린 보호자에 대한 복수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반려견 행동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증세인데요.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보호자들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변함없는 행동에 정말 속이 상하실 겁니다. 혼자 두기 불안한 껌딱지 반려견의 분리불안 해결법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은입니다. 반려견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모두 분리불안 때문일까요? 사실 불안감 없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개도 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해서 말이죠. 보호자가 있을 땐 미처 하지 못하는 장난을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네, 혼자만의 파티를 즐긴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개들을 파티견이라고 부릅니다. 분리불안일 경우 보호자가 나감과 동시에 불안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파티견들은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놀 것을 찾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반려견이 파티견일지 아니면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것일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우 하고 하울링하면서 짖는 거예요. 이건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너무 불안해서 괄약근이 풀리면서 배변, 배뇨 실수하는 거. 세 번째, 집안 엉망으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주로 출입구 쪽이라면 분리불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외출 후 한 30분 정도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겁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이 없는 걸까요? 분리불안은 3대 증상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외출 후에 돌아왔는데 바닥에 이거 오줌 냄새도 아니고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거나 이 가슴팍이 축축하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분리불안은 말 그대로 보호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람도 분리불안을 겪잖아요. 사람은 보통 생후 6에서 7개월이 되면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후 7, 8개월에 시작해서 14에서 15개월에 가장 강해지고 보통 3세까지 지속이 된다고 해요. 만약 3세 이상의 어린아이가 여전히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3세 이하의 아기에게는 이 분리불안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렇다면 강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육체적으로는 다 성장한 강아지라도 사람에 비유하면 강아지의 감정은 평균 2.5세의 아기와 유사합니다. 그만큼 강아지들에게 분리불안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편차가 나타납니다. 어떤 개는 혼자 남아도 적응을 잘하는 반면 어떤 개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하울링, 짖기, 아무데나 배변 배뇨하기, 집안 어지럽히기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차이점은 반려견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인터넷에 반려견의 분리불안에 대해 검색해보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요. 개를 너무 예뻐하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이든 사회화의 부족이든 이 기저감정에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 과정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개들 중에 그 정도가 더 큰 개체가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을 느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로 독일과 헝가리의 연구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개를 밀어내고 떼어놓으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반려견의 분리불안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X축이 어보이던스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내 반려견을 조금 더 밀어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Y축은 SRD라고 써 있는 게 Separation Related Disorder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분리불안이 심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독일과 헝가리에서 모두 보호자가 강아지를 밀어내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분리불안의 심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죠. 자신을 자꾸 밀어내고 무시하며 반려견의 니즈를 들어주지 않는 보호자에게 점점 신뢰가 떨어지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반려견들에겐 대체제가 없어요. 오직 보호자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실체적 위험 요소가 눈앞에 없는 경우를 말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다가올 시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두려움은 실제적 위험 요소가 눈앞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두려움이죠. 결국 분리불안은 혼자 남겨졌을 때 보호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게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일정 시간에 나가고 일정 시간에 들어오면 이 불안이 없어지는 반려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올바른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신뢰감을 줘야지만 반려견의 불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마음을 읽는 것은 행복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이지만 개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의인화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평소 배변을 잘 가리다가 혼자 있을 때만 침대 위에 오줌이나 똥을 싸는 반려견들이 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온 보호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행동일까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개의 감정 나이는 사람으로 봤을 때 30개월입니다. 죄책감, 복수심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배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괄약근이 풀려서 싸거나, 아니면 개들의 정상적인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하나로 아무 곳에나 오줌을 싸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보호자는 오히려 자신한테 복수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혼내기만 하면, 우리 개들은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보호자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래서 보호자가 들어오면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그걸 본 보호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 다른 강아지를 입양해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반려견의 분리불안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보호자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아지가 외로움을 타니까 친구나 동생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반려견이 느끼는 외로움은 강아지 친구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다른 강아지에 의한 것보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를 더 들였을 때 불안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운이 되게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무턱대고 강아지 데리고 오면 가끔 정말 최악의 경우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새로 들어온 반려견까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체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반려견 걱정으로 홈카메라 설치하는 분들 많으시죠? 초기에는 단순히 반려견을 관찰하는 이 CCTV용으로 사용했으나 요즘은 반려견에게 보호자의 음성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조금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불안해서 집에 혼자서 막 참고 있어요. 근데 보호자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만 나요.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러면 겨우겨우 추스린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거나 보호자가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고문에 더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캠으로는 말은 걸지 말고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지, 집에 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집을 지켜야 할 반려견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가기 전에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분리불안의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항상 다녀올게 라고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들한테는 다녀올게는 너 이제 진짜 혼자야, 나는 지금 나가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외출 준비는 되도록 2시간 전에 외출 소지품을 미리 준비해서 문 앞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렇게 행동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흥분시키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되게 웃긴 경우 많아요. 보호자들이 이 행동만 하면 강아지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다녀올게처럼. 마스크. 보호자들이 집에서 마스크 안 쓰다가 마스크만 딱 쓰면 나가니까 요즘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이 마스크만 쓰면 막 불안해요.
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문을 나가는 순간 쓰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 덜 불안해하긴 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근 분리불안을 가진 반려견을 연구해본 결과 사람의 우울증과 같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 문제를 치료할 때 관리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분리불안은 보호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보호자 또한 지치기 쉽습니다. 반려견의 분리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것을 꼭 체크해보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적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이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막의 착용 규정과 출입금지 시설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견을 정한 기준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선진국에서는 견종별로 맹견을 지정하는 걸 되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맹견 5종 중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히 강아지의 몸 크기나 생김새로는 사나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가 된 개들은 20에서 31종으로 매우 다양했고 그중에 신화적인 견종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엘들도 있었습니다. 즉 품종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개는 물 수 있고 작은 개라고 해도 무는 행동을 보이면 반드시 보호자가 관리하거나 이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공격적인 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독일에서는 위험견 관리 규정 중 하나로 대젠 테스트를 시행해서 공격적 기질이 교육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수의사나 인정된 전문가가 공격성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반려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하면 합격서를 발급받고 법적 입막의 착용 의무종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는 36개의 세세한 평가 상황을 제시하는데 실생활에서 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계가 1부터 6 정도까지 있습니다.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긴다, 1점. 2점 조금 불안해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가장 위험한 게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없이 갑자기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점, 6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앞쪽에서부터 개에게 다가가 개를 응시한다. 개가 기둥에 묶여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가며 개를 지나간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붙여진 곳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기둥 같은 데 묶어놔요. 막 독파크라고 해서 차 세워놓는 것처럼 강아지 묶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없이 그런 데다 묶어놨을 때 누군가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가 빨리 지나간다거나 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요. 아기의 소리가 나는 유모차, 배를 울리는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개한테 막 화가 난 듯이 소리 지르거나 또는 개 앞에서 사람이 우는 거죠. 평소에 잘 받아보지 못한 자극들을 일부러 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켜봐서 또 점수를 내기도 하고 다른 짖는 개가 앞쪽에 서 있거나 같은 성별의 개를 울타리 사이로 만난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별끼리 되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개 앞에서 우산을 피는 거예요. 작았던 물건이 갑자기 커지는 것들을 강아지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이 무서움이 공격성으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을 개 쪽으로 굴려서 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바이팅 그레이드 아니면 바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물림 강도의 양상에 따라서 강아지들의 공격성을 확인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의 척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레이드 1은 공격적인 모습만 보이고 피부에 이렇게 이빨이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막 위협은 하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레이드 2는
아주 세게 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위협만 하고 싶은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서로 놀라서 뺍니다. 딱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럴 때 생기는 상처가 대부분 긁히는 상처예요. 이제 그레이드 3는 이때부터 조금씩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의 송곳니 길이의 반 이하만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1에서 3등급은 잘 교육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레이드 4는 이 송곳니가 거의 다 파묻힐 정도 세게 물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그레이드 5는 이렇게 송곳니가 다 들어가는 상처가 여러 개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레이드 6는 물린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흉기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팅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이거나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레이드 5와 6은 미국에서도 사람과 함께 살기가 힘들다고 평가하고 안락사 권고나 고려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공격성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트레이닝해서 100%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전한 도구를 쓰고 관리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보호자분들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세세하게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실제로 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강아지의 이빨이 사람의 피부와 한 번이라도 단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으나 이유 없이 무는 개도 거의 없습니다. 레이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불안에서 옵니다. 유전적으로 불안을 타고나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영역 침범을 당했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사회화 부족으로 인한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라는 동물은 5개월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개월이 넘어서 만난 건 우선 두려워하고 봐야지만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늑대도 좋아해, 뱀도 좋아해. 근데 천적들도 다 좋아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5개월 이전에 맨날 집에만 있고 가족만 만나면 이 가족과 집 빼고서는 다 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네, 수의사들 정말 많이 당하죠. 많이 물립니다, 수의사들. 약간 3D 직업이에요. 사람은 맥락을 알잖아요. 의사가 여기를 눌러요. 그래도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잖아요. 개들은 그런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아파 죽겠는데 또 건드려 하고 무는 거죠.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특히 없던 행동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의사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분명히 착했던 애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고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정형외과를 잘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고관절 이형성증을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했는데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었고 수술해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 행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된 행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깨물던 습관이 놀자의 물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된다. 같은 것들이 이 학습돼서 계속해서 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억압된 사육 환경. 이거는 이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런데, 이거 아마 지금도 뉴스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들이 다 탈출을 해서 똥 싸고 다 부시고 다녔었어요. 억압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쇼를 하다 보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체벌을 통한 교육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무는 행동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개들은 공격성을 보이기 전에 경고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몸은 긴장해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 소리를 냅니다. 하는 이런 그로울링이라고 하죠. 으르렁거리는 것은 싸우기 싫으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멀어지라는 신호입니다. 입술 핥기, 이거는 그 스트레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털이 곤두서요. 근데 긴장을 하면 털에 있는 근육까지도 수축을 하게 되면서 털이 이렇게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의 눈을 보면 사람과 다르게 흰자를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개들이 어딘가를 빤히 보고 눈에 흰자가 보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개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꼬리를 치켜들고
좀 천천히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이고, 특히 개가 꼬리를 흔드는 방향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흔들면 부정적인 감정, 오른쪽으로 흔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나운 개와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다음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눈 마주치기. 처음 보는 대상끼리 눈 마주치는 거는 이건 모든 동물의 공통 언어예요. 공격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움직이기. 세 번째, 소리 지르기. 등을 보이고 뛰어 도망가는 것을 포함해서 움직이는 행동과 소리 지르는 것도 개를 더 흥분시켜서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맹견은 사람보다 빨라요. 내가 도망가겠다고 뛰다가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습 보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의자에 앉아서 허리 굽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가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도구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개 주의를 끄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개는 움직이는 물체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던진 물건을 쫓아가거나 개의 시선이 흩어지면 갑자기 뛰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서 거리를 벌린 후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으면 빨리 이제 그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개가 나를 물기 위해 달려온다면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 얼굴, 가슴, 배를 보호해야 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렸을 경우에 정말 많은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 뒤로 깍지를 끼고 목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개는 사람을 물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목을 감싸고 조용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흥미도 잃고 그냥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부분은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치료는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개에 물렸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할 건 개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는 일입니다. 이 무섭고 아프고 혼란한 상황에서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즉시 비누와 깨끗한 물로 계속 씻어내고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거나 상처의 위쪽을 강하게 묶어서 출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개에게 물리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광견병이죠. 하지만 광견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견병은 법적으로 모든 개가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상당히 잘 돼서 2014년 이후에는 광견병 발생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광견병이 아니라 세균 감염과 파상풍입니다. 피부가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고 긁힌 상처라면 대부분 푸시딘, 마데카솔로 해결됩니다. 구멍이 나거나 찢길 정도의 큰 상처라면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개한테 물리고 동물병원 오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생각보다 많으세요. 사람 병원으로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입막의 의무견종의 이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맹견의 경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도 좀 하고 동물 등록 같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확인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이 바로 서열일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는 서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열만 잘 정리하면 산책할 때도 강아지가 사람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짖지도 않고 말을 잘 듣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서열 이론이라는 건 서양에서 왔습니다. 서열 이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는데요. 루돌프 쉔켈이라는 동물학자가 자연 상태가 아닌 갇혀있는 늑대 무리를 상대로 생태를 연구했어요. 늑대들은 정말 많이 싸웠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가장 강한 늑대가 항상 모든 자원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쉔켈은 이런 늑대를 알파라고 정했어요.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아지의 서열 이론이 생긴 거죠. 개는 이 늑대의 후손이니까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동물학자 데이비드 미치가 자연 상태의 늑대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쉔켈의 연구와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의 늑대,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늑대는 가족 위주로 무리를 구성하고 우두머리 수컷이 모든 자원을 먼저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들이 그냥 같이 먹어요, 막 여러 마리가. 그러니까 사실 동물학에서 서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원래 살던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알던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내 무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이 온 거예요. 모르던 늑대들을 자원이 부족한 데다가 모아놓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서열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모든 건 자원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미치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루돌프 쉔켈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서열 이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 많은 사람이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믿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서열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모든 걸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이 돼요. 강아지가 나를 무는 거, 산책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거, 이게 모두 그냥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죠.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뭐 조카나 제 자식이 있어요. 이 친구랑 재밌는데 놀러 갔는데 얘가 나보다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쟤 나보다 서열이 높네?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재밌는 게 있어서 먼저 갈 뿐이에요. 강아지들도 흥분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무시하는 걸까요? 사실 이 무시라는 것도 사람의 입장인 거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강아지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 사람이랑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고 소통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되게 반항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반항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반항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서 충돌했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출하면서 생겼던 문제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반려견 목욕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한다, 그리고 뭐 싫다고 낼름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잡아서 뽀뽀하고 막 이런다,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무섭게 말을 건다,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만 보면 개예민한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올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이지 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아지들에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밥 주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반려견에게 먹을 거리는 사람으로 치면 월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이 월급을 공짜로 줘요. 밥을 그릇에 담아서 그냥 바닥에 주는 거죠. 이때 개는 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연한 거지, 그냥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보호자가 주는 소중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고 리스펙트하게 하려면 바로 이 밥 문제부터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밥그릇을 들고 딱 한 번만 앉아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뭐 앉아나 엎드려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래퍼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안 하면 계속 하게 하려고 앉아 하시는데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앉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려견한테 반응할 시간을 딱 3초만 줍니다. 이거 데드라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해와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3초만 딱 반응할 시간을 주고요. 보호자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밥 시간까지. 안 들으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네가 좋아하는 거 못 얻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한 일주일만 하면 말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밥을 주면 밥을 점점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하는데 간식은 막 던져주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손에 밥이나 간식이 없더라도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이 보통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죠? 냉장고를 열 때, 오시락 소리가 들릴 때, 간식 서랍이 열릴 때. 왜냐하면 그때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벌써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보통 조그만한 통, 종이컵이나 이런 곳에다가 하루에 줄 간식들을 조그맣게 잘라서 집안 곳곳에 미리 준비해둬요. 거실에 2개, 각 방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강아지들에게 정말 쉬운 걸 시킵니다. 이리 와, 아니면 앉아, 이런 걸 시켜요. 근데 잘하면 옳지 라고 칭찬 단어를 얘기하고 주변에 간식 준비된 게 있겠죠? 거기에 가서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강아지들이 아유 저 뭐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는데 한번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어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손에 간식이 없어도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2주 정도만 해도 우리 반려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개를 보고 그런 개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력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는 사람보다 체벌에 더 취약해요. 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다음에 혼나지 않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행동 대신에 이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걸 체벌로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체벌을 피할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2가지예요.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적으로 이 체벌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학습성 무기력증이라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맞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걔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때리는 사람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존재고 왜 저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벌이 아닌 칭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포르투 대학 연구팀이 개 34마리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검사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심리학계에서 아이와 보호자 사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인데 아이가 낯선 방에 있을 때 보이는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보호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아이는 낯선 방에 들어가도 보호자가 곁에 있으면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유대감이 없는 사람과 낯선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 행동을 보입니다. 개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똑같이 해본 결과 칭찬 교육을 받은 개가 체벌 훈련을 받은 개보다 보호자와 더 나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칭찬 교육을 받은 개는 보호자를 보면 저절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체벌 훈련을 받은 개 심리 안에서는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겨나요. 이것이 반복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거나 학습성 무기력증에 빠지고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벌은 잘못할 때마다 계속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가끔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체벌은 잘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맨날 매 눈으로 살펴보면서 계속 혼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박의 법칙 때문이에요. 사람도 도박을 매번 따면 그렇게 중독되지 않는데요.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됐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커서 거기 중독된다고 해요. 어떤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보호자가 있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혼냈어요. 사람이 있을 땐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잠깐 깜빡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죠. 근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도박의 법칙이 성립한 거예요. 그동안 시도했을 때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 더 빠져듭니다. 도박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체벌은 매번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내가 관찰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 오히려 체벌이 나쁜 행동들을 더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열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를 소통, 그 중에서도 양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양방향 소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잘못된 서열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보스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돼서 반려견에게 신뢰를 받는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